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여름이 그냥 완전히 이제는 벌써 여름인가 봐요." 막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더워요?" 이제 이런 말이 무색하게 언제 피어났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여름의 한가운데가 되었어요. 자,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오늘 11 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주차는 지난주에 이어서 5 장에 지난주 5장 1 절, 2 절, 3 절까지 했고 오늘은 4, 5, 6절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장의 5.4 절은 외국어 교육 과정의 전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구성의 일반 원칙이에요. 내용 구성의 일반 원칙. 그래서 교육 내용은 기호, 도표, 녹음된 소리 등 지식의 기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성에서 교육 내용이란 무엇이냐 할 때는 기호, 도표, 녹음된 소리 같은 지식의 기록으로 정의되고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의 내용 구성은 목표와도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 목표에서 역점을 두는 영역. 그럼 교육 목표죠. 여기서는 교육 목표에서 역점을 두는 영역은 육상도, 선언적 지식, 정의적 영역, 전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 5-1은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교육의 내용과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속에는 또다시 여기 위에 있던 음 여기 보면 목표에서 역점을 두는 게 유창도, 선언적 지식, 정의적 영역, 전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 교육과정 모형도에도 보면 내용이 있겠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에 역점을 두는 영역인 유창도, 선언적 지식, 정의적 영역, 전이가 있는데 요게 유창도, 선언적 지식, 정의적 영역, 전이 이렇게 표를 구성하게 되겠고 내용 면에서는 언어 중심 교수 요목에서 이제 유창도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역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에서 언어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 유창도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문화 교육 중심, 문화 중심 교수 요목이 있어요. 문화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 선언적 지식에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의사소통 활동 중심. 음. 의사소통 활동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 언어 중심 교수 요목과 마찬가지로 유창도에 중점을 두고 그 요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적 외국어 교수 요목에서는 전이 쪽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교육 내용이 기호나 도표, 녹음된 소리 그런 기록으로 정의되고 있고 외국어 교육의 구성 내용은 목표와 연관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은 언어 중심에서는 유창도, 문화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 선언적 지식, 의사소통 중심 활동 중심 교수 요목에서는 유창도, 일반 목표 외국어 교육에서는 전이 이쪽에 주로 0점을 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 원칙에서 언어 중심 교수 요목과 의사소통 활동 중심 교수 요목은 숙달도, 그다음에 문화 중심 교수 요목은 선언적 지식, 일반 목적 교수 요목은 전이 역점을 두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외국어 교육 과정의 내용은 학문 도야적인 접근,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발달론적 접근, 공학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우리 지난번에 쭉 이렇게 살펴보았던 이론들인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그러면 이제 학문적 접근 방법이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살펴보겠는데요. 학문적 접근 방법에서는 교과 훈련을 중시하게 됩니다. 교과 훈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읽기나 쓰기 중심이 되겠죠. 어떤 해당 교과목에 그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읽기 쓰기 중심이 되겠고 외국어 지식의 조직을 단순성이라든지 친숙성 그리고 전체성, 구체성 이렇게 단순성, 친숙성, 전체성, 구체성으로 구분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에서 복잡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접근 방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언어 재료 선정이 중요하고요. 문법이라든지 문형, 발음, 어휘 그런 소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문법 문형을 보면 구조의 복잡성에서 따라서 학년별 문형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문법 범위를 제시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이 교재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를 주로 대상으로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년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에서는 학년이 아니라 이제 숙달도별이 되겠죠. 그럼 숙달도별이 되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학당에서 보통 나누고 있는 건 좀 더 세분화해서 1, 2, 3, 4, 5, 6 그리고 그게 좀 더 넓어져서 다음 칸에서 학문 목적이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구성에서 초급, 중급, 고급 아니면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거 초급에서 배우고 조금 복잡해지면 중급, 더 복잡해지거나 더 이렇게 좀 약간 레벨이 높은 어휘나 문법들은 고급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발음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발음에서 복잡한 발음. 그러니까 받침도 단받침에서 겹받침을 가게 되고 음운 현상도 그냥 아주 단순한 경음화가 있다고 해도 초급에서 배우는 경음화는 받침 브드 앞 뒤에 오는 브드 스즈가 끄뜨 끄스츠 되는 그러니까 뭐 학교가 학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 중급 고급으로 가서 다시 경음화가 나올 때는 사이시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한자어라든지 관형형 어미 뒤에 오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음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어휘도 빈출도가 높은 것을 저학년, 빈출도 낮은 것은 고학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국어로 적용해 보자면 빈출도가 빈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빈출도가 빈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빈도가 높은 것은 이제 초급에서 그냥 가장 빈도가 높고 일반적이고 목표적인 그런 것들이 초급에서 학습하게 되고 빈도가 낮고 자주 출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라든지 특수한 의미, 유표적인 의미들은 중급 고급으로 가면서 이렇게 제시가 되겠습니다. 소재도 구체적 자료는 저학년에서, 추상적 자료는 고학년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표현도 초급이라면 저 사람은 뭐 얼굴 키가 커요, 예뻐요 이런 정도고 성격이라고 해도 뭐 조금 쉬운 재미있어요 뭐 이런 거 배운다면 중급으로 가고 고급으로 가면 뭐 꼼꼼한 성격이에요, 뭐 긍정적이에요 이런 식의 성격들을 배우게 되겠죠. 좀 더 추상적인 문법도 마찬가지고 어휘도 마찬가지고 문장이라든지 소재, 주제 이런 것들도 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알 수 있는 것에서 약간 이해해야 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고급으로 가면서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심리학적 접근 방법인데요. 여기 심리학적인 건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지에 구조주의적 접근과 결합시켜서 발음이나 어휘나 문법 그런 것들의 적용의 순서로 이 문법을 적용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어 활동에 근거한 내용 구성인데요.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언어 활동 또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 기능이라고 하면 이해 기능하고 표현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해 기능, 표현 기능, 뭐 이해 교육, 표현 교육, 이해 영역, 표현 영역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해와 표현은 이해는 그야말로 이거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듣기하고 읽기. 국어에서 저기 이해 영역은 듣기 영역이고
문어에서 이해 영역은 읽기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표현 영역은 내가 국어에서는 말하기 영역이 되고 문어에서는 쓰기 영역이 표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해 기능은 듣기와 읽기, 표현 기능은 말하기와 쓰기로 분류해서 언어 입력 자료를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문비에서 그 언어 기능을 문비에서는 언어 기능을 54개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12개 중위 항목으로 재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54개 항목을 다시 12가지 종류로 재분류를 한 거죠. 이 분류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언어 기능을 선정하는데 이제 편리함을 주게 되죠. 언어 기능을 선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 배경에 따라서 발화나 담화, 그리고 텍스트의 분량과 복잡성, 발화, 그리고 담화 내용, 그 다음에 텍스트 분량,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는 분량하고, 그리고 텍스트의 복잡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언어 기능의 범위, 그리고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능에 근거한 내용 구성 방안인데요.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에 근거한 내용 구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메스에는 히메스의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이론과 문화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소통 이론과 문화적 관점에 근거를 해서 4가지 능력으로 나누었는데요. 언어 사용 능력을,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언어의 사용 능력이 되겠죠. 이걸 의사소통 이론하고 문화적 관점,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 4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문법적 지식과 사용 능력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용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심리 언어학적 지식과 사용 능력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사회 언어학적 지식과 사용 능력이 되고, 네 번째는 사실성에 대한 지식과 사용 능력이 되겠어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카넬과 스완의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다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 판단에 관련된 언어학적 능력이에요. 그럼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문법적 지식과 사용 능력하고 어떤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 판단에 관련된 언어학적 능력이 첫 번째로 됐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맞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에 학자가 이야기한 사회 언어학적 지식과 사용 능력 세 번째 것하고 대조를 이루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담화 능력을 보았고요. 여기에서는 네 번째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판단에 관련된 언어학적 능력, 두 번째 상황에 맞게 영어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어라면 이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이해하는 게 되겠죠. 표현하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 세 번째, 대화를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담화 능력. 네 번째,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요령 터득. 4가지를 의사소통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 중심 내용 이해를 볼 때 연결된 여러 개의 문장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연결된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말과 글을 구성하는 능력, 것들이 담화 중심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그리고 우회적으로 말하기, 반복하기, 주저하기, 회피하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더 하나 플러스해서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이 여기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할리데이가 제안한 언어 습득 제안한 내용인데요.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의사소통 기능의 숙가를 말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할리데이는. 그래서 성인들의 발화는 세 가지 거시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을 보면 의사소통 기능에 역점을 둔 언어 형태와 언어 형태 중심의 의사소통 기능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능에 역점을 둔 언어 형태 아니면 거꾸로 언어 형태 중심의 의사소통 기능 어떤 것을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 내용은 억양, 강세나 음조 같은 억양, 사용하는 문법, 반말이나 구절 단위의 정보라든지 사실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담화 단위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용 문법에 다 해당이 되겠고 담화 간의 의미로 범주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네, 그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이 되겠고요. 기능 의미 중심 교재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과 화자의 관계 그것을 고려한 이제 나선형 제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뭐 한 번에 다 아니라 나선형 제시를 그 나선형 제시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부터 1에서 나오고 2에서 나오고 3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 번씩 더 나오는 그 나선형 제시를 그 기능 의미 중심 교재 내용에서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절차적 지식 중심의 내용을 보면 언어의 적합성이라든지 이해 가능성, 언어의 이해 가능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 그리고 학습 가능성을 고려한 학습 자료,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기본 어휘의 유용성, 그리고 사용 가능성 분석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외국어 교육 내용의 체계화의 그 방면에서 보는 것인데요. 외국어 교육 내용의 이제 체계화예요. 여기는 교육과정 시의 고려사항은 여기에서 그 체계화에서 고려사항은 먼저 첫 번째는 언어 기능의 등급화입니다. 언어 기능의 등급화인데요. 교육과정 고려사항으로 어떤 기능을 중시해서 내용을 구성하는지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조화롭게 배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짤 때, 실라버스를 짤 때 고려할 사항으로 첫 번째, 언어 기능을 중시해서 내용을 구성할 건가 아니면 언어 기능을 조화롭게 배열하는가 어떤 언어 기능을 중시할 것이냐 어떤 언어 기능을 조화롭게 배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배열 시의 고려사항은 그러니까 교육 과정 고려사항이고 내용 배열이면 교수 요목이 되겠죠. 이런 것에서는 선언적 지식에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절차적 지식 중심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걸 구성해야 되겠고 그다음 외국어 교육 과정의 내용 배열과 등급화 방법이 있겠는데요. 먼저 학문 중심 접근, 심리학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이 있는데 이건 국가 수준이나 학교 수준의 국가 수준 혹은 학교 수준의 외국어 교육 과정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공학적 접근은 학교 수준이나 학급 수준. 그러니까 학문 중심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은 국가 수준, 학교 수준이라면 공학적 접근은 학교 수준, 학급 수준의 외국어 수업이라든지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접근은 학교 수준과 학급 수준의 외국어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면 먼저 이제 그 접근 방법과 내용 배열, 등급화 방법, 그리고 체계화에 어디가 이제 해당이 되는지를 봤는데, 먼저 공학적 접근은 체계화는 학교, 학급, 개인을 모두 본 거고, 학습을 공학과 접목해서 내용을 배열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입니다. 공학적 접근은. 그래서 개념 정의는 예시,
원리의 결합,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결합하고 발달 과정과 학습 내용을 고려해서 요소를 통합하고 단계를 배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용을 체계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는 완전학습 교재가 있겠는데 학생 스스로 수준을 확인한 후에 새 과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된 다음에 새 과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인데요. 언어 기능은 통합되어 있고요. 교과 체계의 결점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학생 심리 체계와 연관이 있고 학생들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요인이죠. 감정이나 사고,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감정과 개념 이런 것들이 사고 능력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의 등급화 방법으로는 관심사, 학습자의 관심사, 가치나 개념, 태도,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에 따라서 내용 순서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흥미로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외국어 교과의 경험으로는 학생의 전체 성장의 일부분이 되고 학교의 모든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렵고, 학교가 모든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죠. 개개인의 학습자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학습자의 요구나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학생을 학교가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고 학생이 자기 학습을 하고 열린 교육 형태로 전개를 해 나가서 학습자의 그런 경험들을 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가치 이런 것들 바탕으로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100명의 학습자를 모두 호응해 줄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일반화를 해서 하게 되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그것들을 자기의 개인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음은 심리학적 접근인데요. 식별에서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해결, 배열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구성이 되겠고 발음 식별 연습은 음소, 단어, 구, 문장 이런 순서가 되고 어휘는 개념 이해 역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 문법 규칙은 어형, 구, 절, 문장, 단문, 중문, 복문, 혼문 이런 식의 그 과정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고 기계적 반복 연습 이후에는 유의적 연습을 꼭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화 연습으로는 기계적 연습에서 유의적 연습, 의사소통 연습 이렇게 순서 선형의 형태로 기계적 연습, 그다음 나선이 아니고 기계 연습, 유의적 연습, 의사소통 연습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다음 진보주의적 접근은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 근거를 했고요. 학생 연령에 따라 내용을 단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달도에 따른 등급화인데요. 숙달도에 따른 등급화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정해진 숙달도 기준과 유창성을 기르도록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내용의 등급화는 미국의 이런 ETS 같은 지표를 두고 있고 한국이라면 여기서 한국이라면 등급이 이제 표준모형 국제통일한국어 표준모형에서 이제 등급화가 돼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도 등급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의 체계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과 활동의 등급화인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그리고 활동을 등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 요인이나 학습자 요인, 그리고 활동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요인, 학습자 요인, 활동 요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입력 요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을 형성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처음에 일단 자료를 배우고 어휘든 배워서 익혀야 실제 어떤 과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나 읽기에서의 고려사항, 그다음 문법적 요소에 관련된 글의 복잡성, 글의 길이, 정보의 양과 관련된 주제의 농도, 빈출도, 그리고 낮은 어휘의 양, 그러니까 빈출도가 낮은 어휘 양이죠. 그다음 말의 속도와 화자의 수, 그다음에 정보의 분명성, 담화 구성과 명확성, 청자와 독자에게 제공되는 보조자료의 양, 글의 유형이나 장르 이런 것들이 듣기 읽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자 요인이 있겠어요. 학습자 요인에서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 자기가 스키마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 그리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고 싶은, 이게 꼭 하고 싶은 동기, 그다음 학습의 속도, 그다음 언어 기능 구사 능력, 그다음 문화적인 지식, 언어학적 지식, 활동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자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활동 요인으로는 과업의 적절성이라든지 단계 지시의 단순성, 그리고 인지 처리에 관련된 복잡성, 과업 이전에 제공된 상황의 양 그런 것들, 언어 처리 가능성, 그리고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양, 문법적 정확성과 상황의 적합성 정도, 그리고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 과업을 이렇게 과업을 진행할 때 활동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시간까지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지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한 긴장감, 언어의 복잡성과 해석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과정의 계속성을 고려해서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등급화하는 게 이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배열할 때도 이런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입력 요인, 학습자 요인, 활동 요인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과업의 등급화 작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요인과 학습자 요인, 활동 요인은 그건 좀 어렵지만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배열을 하고 등급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최근 추세는 학습자가 수행하게 될 활동의 다양화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특정 학습자 집단의 수준에 따라 과업을 초, 중, 고로 상급으로 이렇게 초급, 중급, 상급으로 등급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하고 등급화할 때 기존에 뭐 어떤 거 뭐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뭐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과 그 전문가 평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외국어 학습은 음성과 문자가 동시에 접하도록 자료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음성과 문자가 동시라는 건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모호하자들은 음성 언어를 먼저 배우죠. 순서가 있어요. 응애 태어나자마자 자 가나다라 써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완전히 익힌 다음에 문자 언어가 이제 뭐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문자 언어를 배웠고요, 한글을. 그리고 요즘은 빨리 배워도 뭐 3살, 5살 이렇게 돼서 이제 문자 언어를 배우게 되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문자로 드디어 써서 한글을 배워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어 학습이라는 건 그거와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그 모어 학습과 외국어 학습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한국어도 모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완전히 출발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음성과 문자가 동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동시 학습되니까 여러 가지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게 되죠. 만약에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학교는 분리형이다 이런 데 해서 절대적으로 듣기만 해석하고 말하기만 계속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결국은 연계되는 학습을 하게 되죠. 학생이나 사회의 기대, 학습 속도에 따라 적합한 교수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5장인데요. 5.5절은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이고요.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에서 이제 5.5.1은 이해 기능의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 기능의 지도 방법은 전통 교육 과정,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중심으로 한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문화 내용의 지도와 학습을 포함하는 언어 기능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기술로는 이해 기술, 표현 기술, 도구로는 구어를 사용할 것이냐, 문어를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해 기술은 듣기와 이해, 읽기와 이해. 표현 기술은 말하기로 표현, 쓰기로 표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해 기능은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듣기와 읽기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읽기가 이해 기능이고요.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 혹은 상호작용식이 있고요. 그 자료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상향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향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식을 사용하기도 하게 돼요. 반드시 상향식이다, 반드시 하향식이다, 반드시 상호작용식이다 이런 말은 없는 거죠. 다음은 이해 기능의 지도 방법에서 먼저 듣기 지도인데요. 듣기 능력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하고 듣고 이해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능력이 돼요. 듣고 이해하고 그걸 기억도 해야지 이제 듣기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초기에는 기초적인 이해 능력에 이제 역점을 두었는데 단계별 수준이 이제 심화해서 지도하게 하고요. 단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심화 지도를 하였죠. 그럼 듣기 지도 원칙과 듣기 활동 유도의 관계를 보면 듣기 지도 원칙은 교재 그림, 설명을 참조하여 절차에 따라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이해 못할 때 반복 듣기 연습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쉬운 자료를 제시해서 연습을 하게 하는 방식은. 그리고 쉬운 어휘 녹음 자료를 반복해서 듣기 연습 이후에 들은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수준과 발달 단계별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은 기초적인 이해 능력 배양과 담화 문장에서 사실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수준 깊은 뜻, 그리고 숨은 뜻을 찾아내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을 유도하는 건 첫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글의 배열 순서와 시간 흐름을 이해하고 중심 개념을 파악하고 글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비교 대조되는 사항을 식별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그렇게 활동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해지도인데요. 듣기지도였고 두 번째는 독해지도인데요. 이해 기능에서 독해 능력을 이제 배양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의 수준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의 수준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글을 읽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읽었어요, 글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문장 속의 숨은 뜻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단계. 어떤 글이 써 있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단계가 되겠고, 3단계는 내용에 담긴 가치관과 글의 수준과 그리고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면서 평가하는 비평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듣거나 읽은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과 관련을 시키면서 읽는 단계가 독해력 수준의 4단계예요. 그다음에 독해에 대한 비중은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중심 내용, 주제 파악, 요지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보면 문장 이하 단위에서 말 구조를 이해하고 구절, 문장 구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구절, 문장 구조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요. 의사소통 중심 접근은 담화나 문단 구성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담화나 문단 구성. 그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독해 지도를 보면 구조 분석보다는 어휘를 연결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다음 읽기 연습은 묵독과 속독 있는데 묵독은 소리 없이 읽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고 속독은 빨리 읽는 거죠. 그다음 직독, 직해 훈련. 바로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거죠. 읽었으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이해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직독, 직해 훈련이 있고 정독과 다독도 있습니다. 정독은 천천히 꼼꼼하게 잘 읽는 거죠. 그렇죠? 다독은 순식간에 빠르게 많이 읽는 속독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문장의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 정독의 경우는 구나 절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습성을 기르고요. 다독을 위한 가정은 문단 전체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글의 시간적 흐름이라든지 공간의 변화,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해서 독해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현 기능인데요. 표현 기능, 말하기 듣기. 네, 표현 기능인데, 표현 기능의 지도 방법으로는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말이나 글을 사용해서 담화나 글을 사용해서 글을 계획하고 문장 수준에서 사용할 구문을 찾아서 실제 발화나 단어로 나타내는 이제 능동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기와 쓰기가 표현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포함이 된 게 표현 기능은 말하기와 쓰기죠. 먼저 말하기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니까. 학생은 말하지 않고 있고 교사만 말하면 학생이 말하기 지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연습활동, 수행활동, 참여활동 쭉 있는데 연습활동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익힌 어휘나 문법, 그리고 대화문, 가나로 만들어진 대화문이나 읽기 자료를 활용해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단계가 연습활동이고요. 수행활동은 대화문을 배운 후에 역할놀이나 역할을 설정해서 재현하거나 그렇게 상황의 재구성을 통해서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과정이라고 보면 연습활동은 도입 제시 연습에 주로 하는 세 번째 연습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고 수행은 마지막에 말하기 활동으로 가는 사용 단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참여 활동이 있는데 참여 활동은 실생활에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활동이겠는데 문법을 배운 후에 상황을 구성해서 대화를 하고요. 일상과 관련된 설명이나 보도 그리고 읽기 자료, 이거 오타 났네요. 읽기 자료예요. 읽기 자료의 줄거리 등을 요약하게 말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현 기능의 지도 방법에서 말하기 지도의 이제 네 번째. 앞에서 우리가 연습 활동, 수행 활동, 참여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그 네 번째는 관찰 활동이에요. 관찰 이렇게 보는 거죠. 원어민의 실제 대화 모습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비디오 자료나 영화를 본 후에 토론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듣기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로 좀 많은 입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유용한 말하기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겠죠. 여기에서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이 말하기에서는 너무 매일매일 틀리거나 이제 오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거나 습관이 되는 그런 거나 오늘의 중점 문법이나 이런 거라면 고쳐주지만 그리고 학습자가 이거 뭐예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은 지금은 오류 수정 단계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건 오류를 수정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제 이상도를 흐리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삼지 않고 이렇게 통과하는 단계가 되겠죠. 말하기 단계는.
그 유창도가 높아지면 이제 스스로도 오류 수정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게 돼요. 높아질수록 학생의 의사소통 의욕을 저하하는 교사학습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사소통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게 이 오류 수정 부분에서도 학생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밥을 먹어요." 밥밥밥 아니야 밥을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러면 '아 나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학습자가 말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다음은 세 번째로 의사소통 기능의 지도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기능의 지도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한 번만 한 가지 주제를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한 가지 언어 구성 요소와 주제를 2회 이상 다루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 가지 구성 유형이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는 2회 이상 하는 그 유형으로는 첫 번째는 교사가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들려주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어떤 말을 들려주고 그걸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학생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의 경험과 수준에 맞는 방송 매체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받아쓰기인데요. 받아쓰기는 언어 활동의 통합적 지도를 위한 사례가 되는데요.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이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활동은 언어의 유창성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유창성에는 정학생이 여기서 받아쓰기인데 왜 유창성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유창성이라는 말에는 정확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틀리게 막 말하는 게 유창한 게 아니라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언어적인 정확성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유창성에 대해서 보겠는데 유창성이라는 건 영어 학습의 예로 들자면 영어를 모어로 습득한 성인 정도의 그 정도로 표현하는 능력 혹은 영어를 이해해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이나 정도를 초, 중, 고급으로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모화자처럼 자연스럽게 유창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판단하는 정확성은 관용어법이 기준이 되겠고 유창성은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유창성은 정확성을 이제 포함하는데 정확성에는 유창성이 포함되지 않는 거고 유창성엔 정확성이 포함되지만 정확성엔 유창성이 꼭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정확성이라는 건 기준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유창성은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유창도를 등급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창성의 여부인데요. 짧은 발화도 말을 막힘없이 표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막 생각해서 천천히 이런 게 아니라 짧아도 되니까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정확성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발음하며 문법적이나 의문학적으로 하자 없는 언어의 표현, 그래서 의문이나 문법, 담화에서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확성. 과거의 외국어 교육의 그 흐름을 보면 정확성에 역점을 두어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를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학습 과정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유창한 정도를 길러서 자연적인 습득, 즉 장기 기억, 자연적 습득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거죠. 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말하기에서 이제 유창성 하면 이제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에서의 유창성은 학생들의 성격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말하기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의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활동이나 게임, 문제 해결, 의견 교환하기, 이야기 만들기 이런 것들이 대상이 학습자 간의 그 그다음에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의 방법론은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등학교의 그 외국어 교육 과정 방법론은 외국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나 증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제 개선이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한국 교육과는 조금 무관한 일이지만요. 그 부분은 죄송해요. 다음은 5.6절입니다. 5장 6절인데요. 평가 지침 및 방법의 선정입니다. 평가의 지침 및 방법의 선정이 되겠어요. 교재에는 257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지침 및 방법의 선정이 되겠는데 먼저 5.6.1절에서는 언어 능력 평가의 지침이에요. 언어 능력 평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언어 능력 평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목적에서 언어 능력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의 목표 언어에 관한 지식과 학습자가 갖고 있는 목표 언어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언어 능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생이라고 치면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그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 이것이 한국어 언어 능력 평가가 돼요.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 능력 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수업을 했는데 학습자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을 못하면 평가에서 이제 안 되잖아. 낮은 등급이 되니까 평가를 통해서 교실 활동의 그 유용성이나 효과를 측정해낼 수 있으니까요. 언어 능력의 평가의 기능을 보면 교과와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발달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가 기능은 교과와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학생의 발달 조장 이런 것들이 언어 능력 평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어 능력 평가라는 것은 교수 상황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가르치는 상황에서 교수 상황에서 실시하고 개인의 언어 행동을 측정하고 여기서 개인은 학습자 개개인이죠. 개인의 언어 행동을 측정하고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수업과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언어 능력 평가의 목적을 보면 이제 그 학습자 능력 정보와 수업 결과가 있는데 학습자 능력 정보 면에서의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 능력에 대한 그 평가의 목적은 먼저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전 준비 그리고 유사 경험 여부를 확인 후에 합격, 불합격, 뭐 진급 이제 뭐 어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진급해라, 3단계로 진급해라 아니면 너는 1단계 다시 들어라, 2단계 다시 들어라, 유급, 진급과 유급이 있는데 여기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자의 외국어 숙달 정도를 이제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과정 전에 학습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이제 교사가 알아보는 기능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와 외국어 학습의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에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업 결과 면에서 보면 수업 결과 면에서 평가의 목적은 지도 과정 중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지도 목표에 얼만큼 진전되고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그, 그 교육 과정이 짜여졌어요. 교수명이 짜여졌어요. 그런데 그 기말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자들이 교육 과정 개발할 때 목표로 둔 만큼 얼마나 따라왔는지 를 판단하는 거죠. 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 관심을 두고 외국어 지도에 이제
효율성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이제 수업 결과의 평가 목적. 그래서 교실 평가라는 것이 교실 수업의 연속이고요. 교실 이제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뭐 퀴즈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걸 포함해서 교실 평가라는 건 교실 수업의 연속이고 그 결과는 수업에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실 학습은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고요. 뭐 적어도 어떤 과정이 있으면 뭐 3개월, 1년 이런 식의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과정이고 교실 평가는 한정된 시간에 행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교육 목표의 달성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가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인데요. 그 평가의 구비 조건을 보면 먼저 이제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 타당성이라는 건 시험 문항이라든지 내용이 특정 목적과 일치하고 그 특정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 문항과 내용이 특정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 특정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타당성에는 다음과 같은 타당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위 분류로 안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면 타당성 혹은 타당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안면 타당성, 안면 타당도라고 하고요. 외형적 부분에서 시험으로 측정하려고 계획한 것을 실제 측정하는지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앞면, 앞부분, 얼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면 타당도는 외형적 부분에서 시험으로 측정하고 하려고 계획된 것을 실제로 측정하느냐. 요걸 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내용 타당도는 가르친 내용, 교사가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과 측정하는 내용, 평가 항목이죠. 내용이 일치하는지. 교재에서는 A라는 교재에 A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시험에서는 B 교재에 있는 B를 시험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내용과 측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는 게 내용 타당도. 그다음 예언 타당도는 미리 이제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이후 그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예언 타당도고요. 일치 타당도는 시험과 다른 시험의 두 결과가 유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시험과 또 다른 시험의 그 결과의 유사성을 보는 게 일치타당도고요. 구인타당도가 있어요. 구인타당도는 시험 문항이 이론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실제 구인을 구인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다음 수렴타당도는 동일 기능을 여러 방법으로 추정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나 이걸 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타당도, 타당성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고도 하고 신뢰도라고도 해요. 이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험 문항, 그리고 상황, 수험자, 그리고 평가자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정확도나 안정성, 특정상의 오류 등의 관점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측정의 결과로 나온 성적이 다음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대상에게 다시 시험을 했을 때 그 측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성은 항상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가자 신뢰성입니다. 평가자 신뢰도인데 채점 절차의 신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주관식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객관식이야 뭐 자동으로 나오지만 주관식은 평가자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자 신뢰도인데 누가 채점을 해도 결과가 같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디테일하게는 평가자 내 신뢰도와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어요. 평가자 내 신뢰도는 나라는 유소용이라는 평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관식 문항을 아침에 채점해도 뭐 70점, 아침에 채점해도 70점인데 점심에 채점해도 70점, 저녁에도 70점 이렇게 같은 문항이 똑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내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채점자가 한 신뢰도인데 이거는 이제 평가자가 김소영, 박소영, 이소영, 유소영이 있다면 이 평가자 4명이 같은 시험지를 평가했을 때 오차 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하는 게 평가자 간 신뢰도예요. 그래서 토픽에서도 주관식 시험 있잖아요. 쓰기는 그걸 채점하는 채점자 교육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해서 그 채점자 내 신뢰도도 키우고 채점자 간 신뢰도도 키워서 채점을 할 수 있게 그룹 형식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신뢰성에서 두 번째는 문항 신뢰성입니다. 문항 신뢰성은 모든 문항이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등급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 시험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시험 문항 내의 일관성이죠. 학생의 문항별 점수 결과와 전체 문항의 점수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우디에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시험을 낸다면 사우디 학생에겐 쉬운 문제지만 나머지 모든 나라는 어렵잖아요. 그런 식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걸 문항 신뢰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시험 신뢰도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이 실시되어도 측정 절차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환경을 좀 바꿔서 다시 시험을 봐도 학습자가 똑같은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의 비슷한. 그다음 신뢰도는 동일 대상을 2번 특정한 결과간 상관관계로 판단하게 되고요. 한 번 특정한 내용의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동일 대상에게 테스트해야 그 상관관계로 평가하기가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당성이었고 두 번째 신뢰성이었어요. 세 번째 객관성인데요. 객관성은 시험 문항에 대한 점수라든지 채점 기준이 시간, 공간,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객관성입니다. 채점자에 따라서 문항의 채점 결과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제 그런 않게 하는 그런 공정성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성은 시간과 경비가 적게 재정 범위 안에서 가능해야 하고요. 관리, 채점, 해석이 용이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경제적이어야 하고 관리, 채점, 해석이 용이해야 하고 이게 실행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실용도라고도 해요. 실용도, 실용성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언어 능력 평가 방법이에요. 언어 능력의 평가 방법인데요. 먼저 목적에 따른 평가 방법은 진단시험이나 학력고사, 적성시험, 숙달도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진단시험은 특정한 기능과 영역에 학생이 어느 정도 능력과 지식을 가지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험.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르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진단시험이 되겠고요. 그다음 학력고사는 특정 언어 과정의 교수 내용에 근거한 기능시험인데요. 단원학습이나 과정이 끝났을 때 일정 기간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한 자료를 시험을 보아 학생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적성시험은 학생이 장래에 영어를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하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보면 과거의 학력이라든지 그 학업의 적성, 언어학습에 대한 적성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숙달도 검사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듣기, 문법, 어휘, 독해, 쓰기 모든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달도 검사의 예로는 일반 고등학생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영어 영역이 해당이 되고 한국어로 보자면 토픽 시험이 숙달도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리평가와 통합평가인데요. 분리평가는 학생들의 영어 세부 요소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의 구조라든지 어순, 의문의 구조나 발음, 어휘, 철자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기능별로 나누어서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고요. 통합평가는 학생들이 상황에 적합하게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세부 내용보다는 의사소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토론이나 보고, 묘사, 받아쓰기, 구술 면접, 그리고 규칙 빈칸 메우기, 에세이 쓰기 시험 같은 것들이 통합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의 과제 수행의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 과제 수행의 결과를 관찰하고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우리도 뭐 이번 학기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실습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론으로만 이렇게 온라인이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수행의 결과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평가가 수행평가고요. 여기에서 학습 과제는 학습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수행은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관찰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자가 읽고, 듣고, 보고, 느끼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방식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근거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는 충고형 평가와 또는 질적인 평가가 수행평가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수행평가 일반적 특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 두 번째는 학생 스스로 답을 작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달성의 여부를 실제 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수행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수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도 함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고, 다섯 번째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진단하고 개별학습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평가 방식이. 여섯 번째는 학생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여서 중거지향 평가 형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언적 지식의 단편적 평가가 아니라 학생 개인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학생의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사고 기능 등 인지 영역과 학생 개개인의 행동 발달 상황이나 흥미, 그 태도 등의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운동 기능과 같은 심동적 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전인적 평가가 되겠죠. 다음 수행평가는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하고 학습 결과의 도달과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포함하므로 정의적 영역과 운동기능 영역도 함께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어 능력을 알아보는 수행평가의 방법이 있는데 주관적인 검사와 소집단 수업 진행 중 검사,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관적 검사로는 번역이나 장문, 요약, 비구조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반응하고 고등정신 기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집단 수업 진행 중 검사는 구술시험, 토론 방법, 실기시험, 면접, 역할놀이, 발표대회, 관찰법 등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학생의 자기평가 보고서법이라든지 동료평가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평가를 했으면 학습자 평가의 목적은 결과와 산출이 아니라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목적이라는 게 결과를 그냥 산출해서 100점 맞았다, 200점 맞았다가 아니라 그 결과 100점인지 70점인지 받은 학생들의 결과를 다시 교육과정 개선이라든지 수업 방법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시험 성적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의 근거와 평가 검사 방법을 보면 먼저 특정과 서술 자료가 있겠는데 특정에서 규준 지향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규준 지향 검사와 준거 지향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규준 지향 검사는 여기 밑에 달아 놓았는데 피험자의 성취도를 그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점수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규준 지향 검사는.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준거나 목표의 도달 여부에 관심이 없고 서열이나 상대적 위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분류하는 작업에 치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의 상대적 서열에 관심을 두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과 성적 비교, 분율 등급 산출, 학생들의 과업이나 행동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평가 방법. 그래서 지정 과업을 완수 여부, 지정 과업을 완수를 했는지, 학습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판정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준거 지향 검사는 학생들이 어떤 과업이나 행동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평정하는 유형입니다. 지정 과업 완수의 정도와 이 여부가 아니라 규준 지향 검사는 지정 과업 완수 여부였는데 준거 지향 검사는 지정 과업 완수의 정도, 그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 판정이 목적이었으나 특정한 학습 목표 달성을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과 준거의 차이죠. 그다음에 서술 자료로는 서술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수업 중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표나 설문지, 관찰, 점검표, 조사 기록표, 읽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평가 결과 활용 면에서 시험 성적을 산출 시에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아까 조금 앞에서 살펴본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되고 시험 전후에 평가하려는 바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시험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보상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1등 했다, 뭐 2등 했다, 뭐 상품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내용을 진단해 주는 것이 교실 시험의 목적. 시험 결과는 실제 이제 학습자가 이제 시험을 본 후에 시험 결과는 학생들에게 학습 진도가 발전하는 그런 보상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잘한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교사도 학습자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해서 교사는 수업 방법이나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의 목표의 성취 정도와 달성 과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부분이 뭐 말하기 부분에서 어떤 건 잘하는데 뭐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가의 결과의 활용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장의 5.4, 5.5, 5.6을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는 이제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